우리가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시끄럽고 거만하며 때로는 과도하게 매력적인 사람을 상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사람과 결혼한 배우자라면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의 풍화작용, 즉 조용하고 느리지만 매우 전략적으로 영혼을 갉아먹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언젠가부터 자신의 집에서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거나 주변의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홀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는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 또한 저희가 이러한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나르시시스트 남편이 실제로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론이 아닌 진실의 영역에서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된 감정적 조종이 실제로는 어떤 모습인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악당의 얼굴을 하고 당신의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고등이나 위험 신호를 달고 오지도 않죠. 오히려 그들은 종종 당신이 원했던 모든 것을 주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끊임없는 관심, 칭찬, 그리고 보호. 그들은 당신에게 깊이 빠진 것처럼 보이고 배려심이 넘치며 완벽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시작은 아주 강렬합니다. 그들은 소위 러브바밍, 즉 사랑의 폭격을 퍼붓습니다. 쉴 새 없이 오는 메시지, 거창한 선물 공세, 당신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달콤한 칭찬들. 당신은 선택받았고 존중받으며 어쩌면 구원받았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당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며 이것이 진짜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믿게 됩니다. 누가 그런 사랑을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 거대한 더대의 시작입니다. 초기의 그 강렬함은 진정한 교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잘 짜인 연기이자 미끼입니다. 당신이 그 관계에 완전히 들어와 그 감정적 황홀감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부터 모든 것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더 이상 조건 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행동하며 그를 기쁘게 하는 모습의 당신이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가 정해놓은 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반대의 의견을 내거나 혹은 당신의 필요를 표현하기라도 하면 당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외면, 무시, 심지어는 분노입니다. 이것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머리 위에서 보상처럼 흔들리거나 더 나쁘게는 무기처럼 사용되는 통제 수단일 뿐입니다. 바로 이렇게 감정적 조종은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당신의 삶에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사랑이란 자신을 찾고 순종적이며 희생적인 존재로 유지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당신은 이런 말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는데, 혹은 나만큼 당신을 참아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그는 아마 웃으면서 혹은 농담처럼 이 말을 던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당신의 마음에 정확히 박힙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감정적인 걸까?
내가 너무 감사할 줄 모르는 걸까? 내가 너무 의존적인 걸까? 당신이 그렇게 머릿속에서 자신을 탓하며 괴로워하는 동안 그는 관계의 통제권을 완벽하게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조종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크고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너무나 미묘해서 외부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꽃을 사주고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변에 떠벌리는 글을 봅니다. 하지만 문이 닫혔을 때 그 분위기가 어떻게 차갑게 변하는지는 오직 당신만이 느낍니다. 모든 칭찬 뒤에는 대가가 따르고 모든 친절한 행동 뒤에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용기를 내어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할 때 그는 교묘하게 상황을 뒤집어 버립니다. 갑자기 당신이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하고 과대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단지 당신을 돕고 사랑하려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알아주지 못한다면 어쩌면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일지도 모른다고 암시합니다. 이제 당신은 이 끝없는 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관계 초기에 만났던 당신을 숭배하고 세상의 전부라고 말해주던 그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희생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가면 아래에서 작동하는 감정적 조종의 순환고리입니다. 이것은 교감에 관한 것이 아니라 통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오래 머물수록 그 실체를 제대로 보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당신은 단순히 잔인함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깊은 혼란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었던 방식대로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관계를 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슬픔은 진짜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소통을 잘했다면, 더 사랑했다면, 혹은 덜 예민하게 반응했다면 그가 예전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희망. 바로 그 희망이 당신을 그 자리에 묶어두고 침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에게 움츠러들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일관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을 헷갈리게 하지 않으며 당신의 마음을 협상의 대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매일같이 애정을 되찾기 위해 싸워야 하는 상처럼 느끼는 관계 속에 있다면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 조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해라는 말로 포장된 조종은 여전히 조종일 뿐입니다. 상대의 현실 감각을 무너뜨리는 가스라이팅은 항상 고함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말투와 교묘하게 뒤틀린 문장으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일 없었는데, 혹은 당신이 잘못 기억하고 있네 같은 말들로 말이죠. 처음에는 당신도 스스로를 아주 약간 의심할지 모릅니다. 아, 내가 오해했나? 내가 너무 과민 반응했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마침내 당신은 자신의 현실보다 그의 버전의 현실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무서운 힘입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을 넘어 당신을 길들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당신은 부인, 회피 혹은 조롱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너무 예민하고 드라마틱하며 감정적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신은 스스로를 침묵시키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일시적인 평화와 맞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황은 더욱 교묘해집니다. 그는 항상 노골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종종 차분하고 침착한 가면을 쓴 채로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당신은 항상 별일 아닌 걸로 유난을 떨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마치 당신을 돕기 위한 조언처럼 들립니다. 그가 내 말의 의도를 오해하고 있잖아 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해명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서 당신의 반응으로 초점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가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대신 그것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내가 상상한 건가? 그냥 넘어갔어야 했나? 하는 생각에 수렁에 빠져버립니다.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분석하는 것을 마칠 때쯤이면 원래의 문제는 이미 땅속에 묻혀버린 후입니다. 이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심리적 조작입니다. 이것이 그토록 파괴적인 이유는 외부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매력적이고 합리적이며 심지어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당신이 집에서 겪고 있는 감정적 지뢰밭을 보지 못합니다. 문이 닫혔을 때 그가 사용하는 말투나 당신을 미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완벽한 말을 어떻게 내뱉는지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그를 비난할 만큼 명백한 증거는 절대 남기지 않습니다. 그는 실시간으로 역사를 다시 씁니다. 당신은 어떤 대화를 분명히 기억합니다. 당신의 마음의 상처로 남은 말들, 당신을 흔들었던 순간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완전히 부인합니다. 단지 그 의미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난 적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이 정확히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해라고 주장하면 그는 당신이 상황을 왜곡하고 있거나 기억력이 나쁘다고 비난합니다. 더 심하게는 그런 문제를 꺼내는 당신이 불안정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이야기 뒤집기는 당신의 자신감을 잠식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직감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됩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현실이며 무엇이 옳은지 그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당신은 더 이상 감정적으로 취약한 상태가 아니라 의존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목표입니다. 감정적이라는 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무례함에 반응하는 것이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당신을 통제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나르시시스트들이 판을 뒤집고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서사일 뿐입니다. 당신이 친구나 상담사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하려고 할 때 아마 단어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은 항상 무슨 말을 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말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비웃음, 한숨, 당신을 작아지게 만드는 느리고 거만한 말투, 종이에 적어놓으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단어들일지라도 당신은 그 상호작용 후에 분노보다는 혼란스러움을 느끼며 돌아서게 됩니다. 바로 그 혼란스러움이 신호입니다. 가스라이팅이 남기는 감정은 바로 그것입니다. 당장은 상처받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은 불안정함을 느낄 것입니다. 확실하다고 믿었던 무언가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는 느낌. 그것은 모두 의도된 것입니다. 그가 당신을 계속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는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현실이 안개처럼 느껴질 때
당신이 항상 사과하고 있지만 무엇 때문에 사과하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때, 당신의 기억이 법정이 되고 그가 항상 승소하는 변호사가 될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소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거짓말은 당신 자신의 진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짓말입니다. 고립은 그것이 실시간으로 일어날 때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효과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방에 가두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친구는 더 이상 너한테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아. 혹은 너희 가족은 우리 관계를 진심으로 지지하지 않는 것 같지 않아? 와 같은 말들로 들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당신은 귀를 기울이고 신뢰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패턴은 명확해집니다. 당신의 지지 시스템이었고 당신의 안전한 공간이었던 사람들이 점차 안전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거나 불필요한 존재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조금씩 그들에게서 멀어집니다. 약속을 취소하고 전화를 멈추고 많은 것을 공유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이 그들과 교류할 때마다 그가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하며 의심의 씨앗을 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원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연락을 끊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고개를 들어보면 당신은 혼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고립은 항상 감옥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갈등과 긴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평화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만들어진 것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안전함이 아니라 억압에서 오는 고요함입니다. 외부의 목소리가 사라졌을 때 그의 목소리는 당신이 듣는 유일한 목소리가 됩니다. 당신의 자아, 가치, 현실을 형성하는 유일한 목소리. 일단 그가 그 통제권을 가지게 되면 그는 더 이상 지배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제안하고 암시하고 교정하기만 하면 당신은 그에 따르게 됩니다. 당신이 친구에게 힘든 일을 털어놓았다는 이유로 비난받는 모습. 그는 당신이 관계에 대한 유리가 없다거나 집안의 치부를 드러낸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탈출구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결은 통제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면 당신은 상황을 명확하게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존을 위해 권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나만 있으면 되잖아. 왜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 겉으로 보기에 이 말은 사랑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당신의 세상이 얼마나 작아졌는지, 당신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얇아졌는지 그 패턴을 보면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전략입니다. 친밀함으로 위장한 통제입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이 정말로 상처받고 혼란스럽고 절망적일 때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 그것 또한 그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제 당신은 위로와 명확성, 그리고 인정을 받기 위해 그에게 가야만 합니다. 당신을 그토록 불안정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람에게 말입니다. 그것은 폐쇄된 시스템을 만듭니다. 당신은 해를 가하는 사람과 동일한 인물에게서만 유일한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순환고리에 갇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떠나거나 그 밖의 삶을 상상하는 것조차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그는 더 이상 당신의 파트너가 아니라 당신의 세상 전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결혼 생활에서 연결이 조건부가 될 때
신체적 접촉이 보상처럼 느껴지고 침묵이 벌로 사용될 때 당신은 사랑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애정을 구걸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 속에서 당신 자신의 조각들을 발견했다면, 만약 이야기의 일부가 너무나 익숙하게 느껴졌다면 이것을 알아주십시오. 당신은 과민 반응하는 것이 아니며 상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적인 학대는 항상 부러진 뼈나 소리치는 싸움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느린 침묵 속에서, 움츠러듦 속에서 과거의 당신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하려 했으며 수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타협하고 자신을 굽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목소리, 존엄성, 정체성을 대가로 치르는 평화는 전혀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입니다. 저는 당신이 생존 그 이상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이 당신을 공격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는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사랑이 거래가 아닌 곳, 당신이 편리할 때만이 아니라 항상 보여지고, 들려지고, 존중받는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금 그 안에 있다면, 지치고 혼란스럽고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다면 부디 기억하십시오. 책임지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고치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은 당신의 영혼을 보호하고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고 더 이상 최소한의 것을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당신 자신을 향해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고통 너머에는 분명 삶이 있습니다. 명료함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를 탓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시작됩니다.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시끄럽고 거만하며 때로는 과도하게 매력적인 사람을 상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사람과 결혼한 배우자라면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의 풍화작용, 즉 조용하고 느리지만 매우 전략적으로 영혼을 갉아먹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언젠가부터 자신의 집에서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거나 주변의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홀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는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 또한 저희가 이러한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나르시시스트 남편이 실제로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론이 아닌 진실의 영역에서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된 감정적 조종이 실제로는 어떤 모습인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악당의 얼굴을 하고 당신의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고등이나 위험 신호를 달고 오지도 않죠. 오히려 그들은 종종 당신이 원했던 모든 것을 주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끊임없는 관심, 칭찬, 그리고 보호. 그들은 당신에게 깊이 빠진 것처럼 보이고 배려심이 넘치며 완벽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시작은 아주 강렬합니다. 그들은 소위 러브바밍, 즉 사랑의 폭격을 퍼붓습니다. 쉴 새 없이 오는 메시지, 거창한 선물 공세, 당신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달콤한 칭찬들. 당신은 선택받았고
존중받으며 어쩌면 구원받았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당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며 이것이 진짜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믿게 됩니다. 누가 그런 사랑을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 거대한 덫의 시작입니다. 초기의 그 강렬함은 진정한 교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잘 짜인 연기이자 미끼입니다. 당신이 그 관계에 완전히 들어와 그 감정적 황홀감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부터 모든 것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더 이상 조건 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행동하며 그를 기쁘게 하는 모습에 당신이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가 정해놓은 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반대의 의견을 내거나 혹은 당신의 필요를 표현하기라도 하면 당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외면, 무시, 심지어는 분노입니다. 이것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머리 위에서 보상처럼 흔들리거나 더 나쁘게는 무기처럼 사용되는 통제 수단일 뿐입니다. 바로 이렇게 감정적 조종은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당신의 삶에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사랑이란 자신을 작고 순종적이며 희생적인 존재로 유지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당신은 이런 말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는데, 혹은 나만큼 당신을 참아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그는 아마 웃으면서 혹은 농담처럼 이 말을 던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당신의 마음에 정확히 박힙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감정적인 걸까? 내가 너무 감사할 줄 모르는 걸까? 내가 너무 의존적인 걸까? 당신이 그렇게 머릿속에서 자신을 탓하며 괴로워하는 동안 그는 관계의 통제권을 완벽하게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조종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크고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너무나 미묘해서 외부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꽃을 사주고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변에 떠벌리는 그를 봅니다. 하지만 문이 닫혔을 때 그 분위기가 어떻게 차갑게 변하는지는 오직 당신만이 느낍니다. 모든 칭찬 뒤에는 대가가 따르고 모든 친절한 행동 뒤에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용기를 내어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할 때 그는 교묘하게 상황을 뒤집어 버립니다. 갑자기 당신이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하고 과대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단지 당신을 돕고 사랑하려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알아주지 못한다면 어쩌면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일지도 모른다고 암시합니다. 이제 당신은 이 끝없는 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관계 초기에 만났던 당신을 숭배하고 세상의 전부라고 말해주던 그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희생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가면 아래에서 작동하는 감정적 조종의 순환고리입니다. 이것은 교감에 관한 것이 아니라 통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오래 머물수록 그 실체를 제대로 보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당신은 단순히 잔인함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깊은 혼란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었던 방식대로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관계를 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슬픔은 진짜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소통을 잘했다면, 더 사랑했다면, 혹은 덜 예민하게 반응했다면 그가 예전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희망. 바로 그 희망이 당신을 그 자리에 묶어두고 침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에게 움츠러들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일관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을 헷갈리게 하지 않으며 당신의 마음을 협상의 대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매일같이 애정을 되찾기 위해 싸워야 하는 상처럼 느끼는 관계 속에 있다면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 조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해라는 말로 포장된 조종은 여전히 조종일 뿐입니다. 상대의 현실 감각을 무너뜨리는 가스라이팅은 항상 고함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말투와 교묘하게 뒤틀린 문장으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일 없었는데, 혹은 당신이 잘못 기억하고 있네 같은 말들로 말이죠. 처음에는 당신도 스스로를 아주 약간 의심할지 모릅니다. 아, 내가 오해했나? 내가 너무 과민 반응했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마침내 당신은 자신의 현실보다 그의 버전의 현실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무서운 힘입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을 넘어 당신을 길들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당신은 부인, 회피 혹은 조롱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너무 예민하고 드라마틱하며 감정적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신은 스스로를 침묵시키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일시적인 평화와 맞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황은 더욱 교묘해집니다. 그는 항상 노골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종종 차분하고 침착한 가면을 쓴 채로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당신은 항상 별일 아닌 걸로 유난을 떨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마치 당신을 돕기 위한 조언처럼 들립니다. 그가 내 말의 의도를 오해하고 있잖아 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해명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서 당신의 반응으로 초점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가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대신 그것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내가 상상한 건가? 그냥 넘어갔어야 했나? 하는 생각에 수렁에 빠져버립니다.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분석하는 것을 마칠 때쯤이면 원래의 문제는 이미 땅속에 묻혀버린 후입니다. 이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심리적 조작입니다. 이것이 그토록 파괴적인 이유는 외부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매력적이고 합리적이며 심지어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당신이 집에서 겪고 있는 감정적 지뢰밭을 보지 못합니다. 문이 닫혔을 때 그가 사용하는 말투나 당신을 미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완벽한 말을 어떻게 내뱉는지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그를 비난할 만큼 명백한 증거는 절대 남기지 않습니다. 그는 실시간으로 역사를 다시 씁니다. 당신은 어떤 대화를 분명히 기억합니다. 당신의 마음의 상처로 남은 말들, 당신을 흔들었던 순간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완전히 부인합니다. 단지 그 의미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난 적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확히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해라고 주장하면 그는 당신이 상황을 왜곡하고 있거나 기억력이 나쁘다고 비난합니다. 더 심하게는 그런 문제를 꺼내는 당신이 불안정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이야기 뒤집기는 당신의 자신감을 잠식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직감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됩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현실이며 무엇이 옳은지 그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당신은 더 이상 감정적으로 취약한 상태가 아니라 의존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목표입니다. 감정적이라는 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무례함에 반응하는 것이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당신을 통제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나르시시스트들이 판을 뒤집고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서사일 뿐입니다. 당신이 친구나 상담사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하려고 할 때 아마 단어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은 항상 무슨 말을 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말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비웃음, 한숨, 당신을 작아지게 만드는 느리고 거만한 말투, 종이에 적어놓으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단어들일지라도 당신은 그 상호작용 후의 분노보다는 혼란스러움을 느끼며 돌아서게 됩니다. 바로 그 혼란스러움이 신호입니다. 가스라이팅이 남기는 감정은 바로 그것입니다. 당장은 상처받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은 불안정함을 느낄 것입니다. 확실하다고 믿었던 무언가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는 느낌. 그것은 모두 의도된 것입니다. 그가 당신을 계속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는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현실이 안개처럼 느껴질 때 당신이 항상 사과하고 있지만 무엇 때문에 사과하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때 당신의 기억이 법정이 되고 그가 항상 승소하는 변호사가 될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소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거짓말은 당신 자신의 진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짓말입니다. 고립은 그것이 실시간으로 일어날 때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효과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방에 가두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친구는 더 이상 너한테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아. 혹은 너희 가족은 우리 관계를 진심으로 지지하지 않는 것 같지 않아? 와 같은 말들로 들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당신은 귀를 기울이고 신뢰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패턴은 명확해집니다. 당신의 지지 시스템이었고 당신의 안전한 공간이었던 사람들이 점차 안전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거나 불필요한 존재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조금씩 그들에게서 멀어집니다. 약속을 취소하고 전화를 멈추고 많은 것을 공유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이 그들과 교류할 때마다 그가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하며 의심의 씨앗을 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원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연락을 끊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고개를 들어보면 당신은 혼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고립은 항상 감옥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갈등과 긴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평화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만들어진 것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안전함이 아니라 억압에서 오는 고요함입니다. 외부의 목소리가 사라졌을 때 그의 목소리는 당신이 듣는 유일한 목소리가 됩니다. 당신의 자아, 가치, 현실을 형성하는 유일한 목소리.
일단 그가 그 통제권을 가지게 되면 그는 더 이상 지배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제안하고 암시하고 교정하기만 하면 당신은 그에 따르게 됩니다. 당신이 친구에게 힘든 일을 털어놓았다는 이유로 비난받는 모습. 그는 당신이 관계에 대한 유리가 없다거나 집안의 치부를 드러낸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탈출구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결은 통제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면 당신은 상황을 명확하게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존을 위해 권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나만 있으면 되잖아. 왜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가? 겉으로 보기에 이 말은 사랑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당신의 세상이 얼마나 작아졌는지, 당신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얇아졌는지 그 패턴을 보면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전략입니다. 친밀함으로 위장한 통제입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이 정말로 상처받고 혼란스럽고 절망적일 때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 그것 또한 그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제 당신은 위로와 명확성, 그리고 인정을 받기 위해 그에게 가야만 합니다. 당신을 그토록 불안정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람에게 말입니다. 그것은 폐쇄된 시스템을 만듭니다. 당신은 해를 가하는 사람과 동일한 인물에게서만 유일한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순환고리에 갇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떠나거나 그 밖의 삶을 상상하는 것조차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그는 더 이상 당신의 파트너가 아니라 당신의 세상 전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결혼 생활에서 연결이 조건부가 될 때, 신체적 접촉이 보상처럼 느껴지고 침묵이 벌로 사용될 때 당신은 사랑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애정을 구걸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 속에서 당신 자신의 조각들을 발견했다면, 만약 이야기의 일부가 너무나 익숙하게 느껴졌다면 이것을 알아주십시오. 당신은 과민 반응하는 것이 아니며 상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적인 학대는 항상 부러진 뼈나 소리치는 싸움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느린 침묵 속에서, 움츠러듦 속에서 과거의 당신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하려 했으며 수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타협하고 자신을 굽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목소리, 존엄성, 정체성을 대가로 치르는 평화는 전혀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입니다. 저는 당신이 생존 그 이상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이 당신을 공격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는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사랑이 거래가 아닌 곳, 당신이 편리할 때만이 아니라 항상 보여지고, 들려지고, 존중받는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금 그 안에 있다면, 지치고 혼란스럽고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다면 부디 기억하십시오. 책임지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고치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은 당신의 영혼을 보호하고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고 더 이상 최소한의 것을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당신 자신을 향해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고통 너머에는 분명 삶이 있습니다. 명료함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를 탓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시작됩니다.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시끄럽고
거만하며 때로는 과도하게 매력적인 사람을 상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사람과 결혼한 배우자라면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의 풍화작용, 즉 조용하고 느리지만 매우 전략적으로 영혼을 갉아먹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언젠가부터 자신의 집에서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거나 주변의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홀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는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 또한 저희가 이러한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나르시시스트 남편이 실제로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론이 아닌 진실의 영역에서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된 감정적 조종이 실제로는 어떤 모습인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악당의 얼굴을 하고 당신의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고등이나 위험 신호를 달고 오지도 않죠. 오히려 그들은 종종 당신이 원했던 모든 것을 주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끊임없는 관심, 칭찬, 그리고 보호. 그들은 당신에게 깊이 빠진 것처럼 보이고 배려심이 넘치며 완벽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시작은 아주 강렬합니다. 그들은 소위 러브바밍, 즉 사랑의 폭격을 퍼붓습니다. 쉴 새 없이 오는 메시지, 거창한 선물 공세, 당신의 영혼을 꿰뚫어보는 듯한 달콤한 칭찬들. 당신은 선택받았고 존중받으며 어쩌면 구원받았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당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며 이것이 진짜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믿게 됩니다. 누가 그런 사랑을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 거대한 더대의 시작입니다. 초기의 그 강렬함은 진정한 교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잘 짜인 연기이자 미끼입니다. 당신이 그 관계에 완전히 들어와 그 감정적 황홀감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부터 모든 것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더 이상 조건 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행동하며 그를 기쁘게 하는 모습의 당신이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가 정해놓은 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반대의 의견을 내거나 혹은 당신의 필요를 표현하기라도 하면 당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외면, 무시, 심지어는 분노입니다. 이것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머리 위에서 보상처럼 흔들리거나 더 나쁘게는 무기처럼 사용되는 통제 수단일 뿐입니다. 바로 이렇게 감정적 조종은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당신의 삶에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사랑이란 자신을 작고 순종적이며 희생적인 존재로 유지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당신은 이런 말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는데, 혹은 나만큼 당신을 참아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그는 아마 웃으면서 혹은 농담처럼 이 말을 던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당신의 마음에 정확히 박힙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감정적인 걸까? 내가 너무 감사할 줄 모르는 걸까? 내가 너무 의존적인 걸까?
당신이 그렇게 머릿속에서 자신을 탓하며 괴로워하는 동안 그는 관계의 통제권을 완벽하게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조종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크고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너무나 미묘해서 외부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꽃을 사주고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변에 떠벌리는 글을 봅니다. 하지만 문이 닫혔을 때 그 분위기가 어떻게 차갑게 변하는지는 오직 당신만이 느낍니다. 모든 칭찬 뒤에는 대가가 따르고 모든 친절한 행동 뒤에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용기를 내어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할 때 그는 교묘하게 상황을 뒤집어 버립니다. 갑자기 당신이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하고 과대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단지 당신을 돕고 사랑하려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알아주지 못한다면 어쩌면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일지도 모른다고 암시합니다. 이제 당신은 이 끝없는 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관계 초기에 만났던 당신을 숭배하고 세상의 전부라고 말해주던 그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희생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가면 아래에서 작동하는 감정적 조종의 순환고리입니다. 이것은 교감에 관한 것이 아니라 통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오래 머물수록 그 실체를 제대로 보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당신은 단순히 잔인함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깊은 혼란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었던 방식대로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관계를 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슬픔은 진짜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소통을 잘했다면, 더 사랑했다면, 혹은 덜 예민하게 반응했다면 그가 예전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희망. 바로 그 희망이 당신을 그 자리에 묶어두고 침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에게 움츠러들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일관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을 헷갈리게 하지 않으며 당신의 마음을 협상의 대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매일같이 애정을 되찾기 위해 싸워야 하는 상처럼 느끼는 관계 속에 있다면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 조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해라는 말로 포장된 조종은 여전히 조종일 뿐입니다. 상대의 현실 감각을 무너뜨리는 가스라이팅은 항상 고함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말투와 교묘하게 뒤틀린 문장으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일 없었는데, 혹은 당신이 잘못 기억하고 있네 같은 말들로 말이죠. 처음에는 당신도 스스로를 아주 약간 의심할지 모릅니다. 아, 내가 오해했나? 내가 너무 과민 반응했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마침내 당신은 자신의 현실보다 그의 버전의 현실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무서운 힘입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을 넘어 당신을 길들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당신은 부인, 회피 혹은 조롱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너무 예민하고 드라마틱하며 감정적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신은 스스로를 침묵시키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일시적인 평화와 맞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황은 더욱 교묘해집니다. 그는 항상 노골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종종 차분하고 침착한 가면을 쓴 채로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당신은 항상 별일 아닌 걸로 유난을 떨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마치 당신을 돕기 위한 조언처럼 들립니다. 그가 내 말의 의도를 오해하고 있잖아 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해명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서 당신의 반응으로 초점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가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대신 그것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내가 상상한 건가? 그냥 넘어갔어야 했나? 하는 생각에 수렁에 빠져버립니다.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분석하는 것을 마칠 때쯤이면 원래의 문제는 이미 땅속에 묻혀버린 후입니다. 이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심리적 조작입니다. 이것이 그토록 파괴적인 이유는 외부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매력적이고 합리적이며 심지어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당신이 집에서 겪고 있는 감정적 지뢰밭을 보지 못합니다. 문이 닫혔을 때 그가 사용하는 말투나 당신을 미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완벽한 말을 어떻게 내뱉는지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그를 비난할 만큼 명백한 증거는 절대 남기지 않습니다. 그는 실시간으로 역사를 다시 씁니다. 당신은 어떤 대화를 분명히 기억합니다. 당신의 마음의 상처로 남은 말들, 당신을 흔들었던 순간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완전히 부인합니다. 단지 그 의미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난 적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확히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해라고 주장하면 그는 당신이 상황을 왜곡하고 있거나 기억력이 나쁘다고 비난합니다. 더 심하게는 그런 문제를 꺼내는 당신이 불안정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이야기 뒤집기는 당신의 자신감을 잠식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직감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됩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현실이며 무엇이 옳은지 그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당신은 더 이상 감정적으로 취약한 상태가 아니라 의존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목표입니다. 감정적이라는 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무례함에 반응하는 것이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당신을 통제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나르시시스트들이 판을 뒤집고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서사일 뿐입니다. 당신이 친구나 상담사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하려고 할 때 아마 단어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은 항상 무슨 말을 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말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비웃음, 한숨, 당신을 작아지게 만드는 느리고 거만한 말투, 종이에 적어놓으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단어들일지라도 당신은 그 상호작용 후에 분노보다는 혼란스러움을 느끼며 돌아서게 됩니다. 바로 그 혼란스러움이 신호입니다. 가스라이팅이 남기는 감정은 바로 그것입니다. 당장은 상처받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은 불안정함을 느낄 것입니다. 확실하다고 믿었던 무언가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는 느낌. 그것은 모두 의도된 것입니다. 그가 당신을 계속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는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현실이 안개처럼 느껴질 때
당신이 항상 사과하고 있지만 무엇 때문에 사과하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때, 당신의 기억이 법정이 되고 그가 항상 승소하는 변호사가 될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소통의 문제가 아닙니다.